뉴스민 사상 가장 초특급 게스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TK 지역에서 두루 신망이 높으시고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특급 게스트라 그러니까 그럼요.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만 오시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뵐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제가 먼저 감사해서. 손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요? 네. 어떤 이유로 이 누추한 곳에? 예.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대구 시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데 사실 경북의 이야기, 그다음에 경북 지방 사람이 본 중앙 정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네. 사실 손들었어요, 제가. 사실 정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 네. 경북 도민들의 생각 뭐 뻔하지 뭐 이렇게 그냥 네. 뭐 다 그리고 대구하고 예. 경북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분 나빠요. 맨날 대구 경북 세트로 묶어서 가는 거 기분 나쁘고 지난번에 저희 그 5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우리 당 대표와 지도부가 9일 날은 경북에서 국민보고회 하고 10일 날은 최고위원회 했잖아요. 최고위원회가 벌써 대구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왜 대구에 별책부록 취급하냐. 왜 홀대를 하냐. 그럼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막 이래갖고 국민보고회가 원래 그 엑기스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안 돼. 중앙당에서도 뭐 경북은 표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 홀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하다고 다들 비슷하게 보는데 산업도 다르고요. 사실 의식 수준도 다르고 예, 많이 다릅니다. 한 곳으로 묶일 수 없다. 그럼요. TK라는 단어 자체가 다소 네네.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귀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 일단은 모신 이유는 이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서두에서도 강변의 변론에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 타파해야 된다. 두 거대 양당 중에 먼저 반성하는 당이 이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얘기 제가 하면서도 별로 반성할 것 같지 않다. 또 선거되면 양당이 서로 간 비난만 하지 본인을 자아 비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뭐라 그래야 할까요? 자조 섞인 그런 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근데 그게 반성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성 안 해도 되는 제도거든요. 안 해도 된다. 그럼요.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그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그 표를 얻기만 해도 되는 선거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에 현 정치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고정 지지층 한 35% 내외. 그렇죠. 여기만 잘 결집시키고 거기에 중도 살짝 얹으면은 그렇죠. 된다. 네. 그렇게 하니까 뭐 국민들이 4분 5일이 되든 뭐 갈등이 생기든 말든 뭐 갈라치기 해가지고 갈등을 시키든 말든 뭐 하여튼 우리 지지층만 잘 결집시키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 공론화 기구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보면 선거제도 공론화 수기 단계를 거치기는 했었어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걸 국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입법기관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와 이런 이게 수기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이 제도를 국회의원들 300명의 손에 이걸 넘겨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공론화 기구가 구성이 돼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 국민적 합의들을 조금 만들어 가보자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사실은 저는 13일 날 그 결과가 발표됐었거든요. 13일 날 그 발표 딱 되고 나서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살이 안 빠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뵙자마자 조금 왜소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좀 너무 의외의 결과가.
그렇죠. 저희가 주장해 왔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다르기도 했고 저는 그 공론화 기구에 거는 기대가 나름 되게 컸던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게 긴 시간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네. 지금의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단기간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도 네. 많이 논의가 되고 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의외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네. 나오니까 며칠 동안 제가 이거를 논평을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장만 계속 해낼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간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했고 네. 그 결론으로 내놓은 것도 나름 의미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가 전면 부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어쨌든 간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되니까 네. 며칠 밥이 안 넘어갔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한 실망감이 느껴지는데 저도 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오히려 더 확대를 하고 지역구는 줄이고 네. 그리고 권역별이 아니라 현재 현행대로 전국 그렇죠. 비례대표를 유지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정치 화두 중에 뭐 양당제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되는 게 당내 민주주의 실종, 네. 당대표의 정권, 뭐 혹은 뭐 권력자의 정권 행사, 네. 그리고 초선들이 공천권에 목매면서 당의 중심이나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은 오히려 당권의 강화되죠. 더 강화되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네. 하나가 추가된 게 네. 그 개방형 명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선출하는 방법은 개방형 명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네. 이제 결론으로 도출이 되긴 했는데 그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씩 좀 따져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런 그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뭐 다소 좀 실망스럽거나 좀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공론화 결과가 모르겠어요. 김준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선거제도 개정을 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국민 좋은데 그게 뭐 반영이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이 결과가 되겠느냐.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신경이나 쓰겠느냐 이런 회의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근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TV 토론도 하고 그리고 결과라고 내놓았는데 의원들이 지난번에 그 2020년도 총선할 때처럼 그때 갑자기 선거제도를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연동형 제도를 바꾼 것. 지난번처럼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국회에다가 네.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도 그렇고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다 저마다 의견은 다르긴 했지만 내놓은 법안은 다르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단초를 마련하자라는 게 모든 의원들이 법안 발의해 놓은 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좀 많이 허탈해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소위를 구성하자라는 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위원회가 끝났고 네. 이제 공론화 기구의 결과가 나왔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구체적인 법안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합의를 여야가 끌어낼 수 있는 여야 합의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원내대표가 뽑힌 지 얼마 안 됐고 네. 저쪽도 우리보다 먼저 뽑히긴 했지만 그래도 저기도 정비 단계이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 네, 돼. 잘 안 돼. 네. 해봐야지. 네. 이런 단계.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합의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네. 저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래도 완전 무시하고 지 쪼대로 나가던 기존의 방식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또 압력을 넣어야지. 그렇죠. 목소리를 네. 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쟁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 관해서 흔히 이제 첫 번째 논란이 됐던 것은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선거구제도에서는 1등만 뽑히는 선거제도고 중대선거구제는 뭐 2등, 3등, 4등, 5등도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당연히 근데 뭐 이렇게 바꾸려면 예를 들면 대구를 예정을 하자면 뭐 대구에 7, 8개 선거구가 있었다면 이걸 다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7등까지 당선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제 표현을 하자면 선거구 하나하나마다 1등만 당선되게 되면은 이제 1, 2등끼리 경쟁이 돼가지고 한 명만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양당 구조가 심화가 되고 남만 밟으면 나 혼자만 나는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가 되니까 2등, 3등, 4등도 만약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양당 간의 어떤 뭐랄까요?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소수 정당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있어 왔는데 지난 대선이 워낙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까 또 현실 정치도 여전히 네거티브 공방이 많다 보니까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가 참 들풀처럼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어쨌든 이제 여론이 근데 그 소선거구제 유지가 그 공론화 기구에서 수기하기 전에는 43%였거든요. 네. 소선거구제 하자라는 게.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기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해보니까 56%로 더 올라갔죠?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43%에서 56%로 올라가는 이유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부터 7등까지 뽑는 선거제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1등하고 7등하고 득표의 차이가 많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이 보완이 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는 지금 기초의원 선거처럼 1등부터 3등까지 뭐 혹은 1등부터 4등까지 뽑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건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 배분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30%면 30%에 해당되는 의석수를 가져가고 40%면 40%에 해당되는 의석수를 가져가자. 이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네. 이게 올라간 걸로 봐서 혹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부작용만 부각된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가 그런 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인데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 배분으로 선거제도를 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제일 당황스러운 대목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화두와 흐름과 사회적 요구 네. 이것과는 방향이 조금 반대로 많이 다르죠. 네. 네, 사표를 줄이자였거든요. 20대 총선의 사표 비율이 근 50%에 달해요. 네. 21대죠. 21대 네, 때. 그러니까 21대. 네. 이 사표를 좀 줄여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국회 구성을 만들어 보자. 이게 취지였는데 어떻게 이게 더 올라가지? 이런 거였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표를 줄이자라는 것은 이제 귀한 민주주의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참 귀하기 그럼요. 때문에 그 표에 맞는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도는 뭐 예를 들어서 30대 70이면 표가 30대 70으로 나눠졌을 때에도 의석수가 30대 70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뭐 9대 1, 그렇죠. 뭐 9.5대 0.5
극단적으로 이제 편중돼 버리는 소선구제 하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한 표 한 표 진표 졌다고 표현했던 그 표도 좀 반영을 해보자 우리 권력 구조 구성에 네. 그런 논의들이었는데 어쨌든 참 의외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민주당 원내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요. 이거 뭐 하여튼 주로 이제 좀 진보 정당이나 군소 정당으로 평가되는 그런 정당에서 처음부터 사실 있어왔던 얘기가 민주당도 거대 정당인데 기득권을 내려놓겠어? 이런 이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이 꽤 있었고 지금 또 민주당 조용하네? 뭐 이런 비아냥 비슷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가 주로 있습니까? 지금은 좀 조용하죠. 네.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 네. 네, 결과가 나오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정개특위 위원장이 뭐 이후 그 과정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는 움직이는 의원들 그룹들이 꽤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조용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관심이 없어서 조용해진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시기가 네. 소위원회 구성을 앞두고서 조금은 기다리는 타이밍이어서 그렇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좀 의외로 봤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그때 한번 그러면서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지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확 줄여야 된다.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내용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선거구제로 가자라는 비중이 수기 전과 수기 후가 달라져서 확 높아졌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출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권역별로 주장을 했는데 이걸 전국 단위로 뽑자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 좀 이해는 갔거든요.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얘기한 건 인구 기준으로 하면 지방은 계속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뭐 어쨌든 간 전국 단위로 뽑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수기 전에는 38%였는데 나중에 58%로 올랐으니까 확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외였고 그다음에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45%였다가 4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비례대표 투표하는 방식을 폐쇄형 명부로 할 것이냐 개방형 명부로 할 것이냐에서는 개방형 명부가 72%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 지도부가 주는 그 번호 1번부터 뭐 20번까지 이거 못 믿겠다. 유권자들한테 이거 맡겨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결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 줄이겠어? 결국 자기네 밥줄인데 이런 의구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과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은 지금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 있고 그다음에 양당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비례대표를 뽑는데 지금은 준연동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준연동형을 유지하거나 연동 비율을 확대하거나 다시 말하면 연동형으로 뽑자라는 얘기가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52%가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그러니까 지지율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배분을 연동형에 의해서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뭐 그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환원하자 이거는 오히려 의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값들은 좀 있어서 요것들을 최대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한테는 법안으로 만들어낼 것을 국회에다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야 될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예전에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비례대표가 뭐 연동형, 준동형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아주 간단히만 정리를 하자면
그 예전에 노회찬 고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께서 비례대표에 대한 주장을 하시고 또 그게 제도에 반영이 되면서 그 사람을 뽑는 표와 정당을 지지하는 표를 따로 두고 가지고 정당 지지표는 따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그 따로 투표한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뭐 어디까지 선출할 것인가,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어쨌든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가니까 영상이 아주 잘 돼 있더만요. 근데 영상을 봐도 어렵던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그만큼 비례대표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식을 어쨌든 좀 막고 어쨌든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는 표, 졌던 표도 살려보자라는 의도에서는 조금 더 연동형 비례대표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둘 다 싫어하는 게 연동형이에요. 이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손해를 본다. 네. 손해도 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네. 그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을 하나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의 경우 과거에 친박연대가 나와서 그렇죠. 다수 당선이 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혹은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일 경우엔 실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 정당들은 비례 의석 배분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덕을 챙기려고 이중대, 삼중대를 만든다.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연동형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 얘기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설사 제도가 이 공론화 기구에서 만든 결과대로 연동형 비례대표로 제도화된다면 두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처럼 예.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제도가 나빴던 게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든 두 당의 행태가 나빴던 거고 네. 실제로 또 나빴는데 또 국민들도 그거를 그렇게 그때는 양쪽의 새가 쫙 결집하는 선거였다 보니까 이겨야 되니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다 지지했죠 뭐. 용납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정의당의 분노 버튼입니다. 이 부분이 정의당 분들이 굉장히 예전에 분노했던. 참. 근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문제는 반드시 아마 뭐 국회에 계시는 분들 정치분들이 이제 최대한 입속을 차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진짜 반복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약속을 해야지요. 네. 약속 안 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거나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법제화를 좀 네. 그 총선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은 그 등록 정당이 된 지 적어도 뭐 5년 이상 된 정당만 할 수 있다든가 네.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5년은 너무 길고요. 네. 5년은 대통령 선거 주기랑 같은 건데 네. 5년은 너무 길고 뭐 그러니까 이제 1년 된 정당 이러면 위성정당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준석도 당을 못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급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 선거제도 관련돼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쪽 사람도 만나고 우리 당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관심이 그거예요. 저희가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준석이 당을 만들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섭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만들어서 뭐 전 국민의 한 10%, 15% 지지 받는다면 그런 당 만들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필요한 지지인데. 그렇죠. 의석수 줘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게 예. 민주주의죠. 뭐. 그렇죠. 예. 예. 내 표는 중요하고 니네 표는 안 중요해.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두 당이 그거는 약속을 하라 그러면 못 믿겠다 이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뭐 서류로라도 내지는 지역구의 몇 네. 석을 네. 몇 군데 이상은 네. 출마를 시켜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규정을 둬야 안 되겠나. 네. 과연 우리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다른 지역에 요즘에 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순천. 예, 예, 거기서 수학도 가르치시고 근데 우리 대구 좀 여기 대명동 좀 와주십시오. 저하고 요 얘기다. 신당창당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연락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천하람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연락을 안 올 것 같아. 우리가 아직까지 듣보 취급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뭐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닝 타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인미의 표 개혁의 방향. 이거를 한번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가야 한다, 반드시. 뭐 지금 이제 뭐 일단 공론화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상태로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유지가 된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갖는 문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정치의 무관심층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무투표 당선자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이제 정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 그래서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에 일을 맡겨볼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정치에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일단 정당 공천이라는 관문을 뚫기가 어렵고 그것을 뚫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특정 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도 소수 정당 취급받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다들 수도권으로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뭐 여기 대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나요? 그럼요. 부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다 저쪽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지역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저는 이게 소선거구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소선거구제의 문제는 함께 들여다보고서 바꿔나가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선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 특히 지역 정치의 문제점은 사실 지금 총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결과값을 보고 이게 괜찮네, 뭐 이렇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방선거 결과값만 보면 이거는 더 이상 이 시스템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편중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뭐 공론화 기구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 KBS에서 토론회를 할 때 저게 구성을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0인의 구성을? 구성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지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근데 인구 비례해서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주고서 사람을 배정한다면 당연히 지역은 지방은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럼요. 인구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뭐 할당 주듯이 이렇게 나눈다면 지방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대변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그 500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가가지고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지방에 있어 느끼는 문제는 수도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린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든지 인구 비례로 해서 배당하는 것도 저기 지방의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한 번 정도는 면적 비례로 하시는 것도 면적 비례로 하시면은 획기적으로 아마 구성이 달라질 텐데 참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또 뭐라 그럴까 중요한 어떤 여론의 어떤 창구였지만은 단기간에 며칠간의 토론 끝에 급변했잖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것만큼
다시 또 공론의 장이 다른 시스템과 다른 구도로 열리면은 또 그 목소리는 또 급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또 제가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이야기들이 만약에 어필이 됐다면 그 며칠 동안의 생각이 확 바뀌는데 그것도 그 생각도 또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좌충우돌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이제 하는 역할이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제 민심과 여론을 흡수해서 전달해주는 권력기구에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셔야 될 역할인데 그 제가 참 셈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셈법, 정치 셈법. 요렇게 개정했을 때 우리 당의 의원 수가 몇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막 시뮬레이션. 여기에 너무 혈안만 안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 다 거기 계산 빠진 것 같아요. 아, 지금 다 양당 다. 다.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시뮬레이션 많이 했겠죠.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했겠죠. 예. 그리고 할 때마다 근데 그건 바뀌거든요.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또 다르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좀 우세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미 서울의 유권자가 거기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서울의 그렇죠. 유권자가 고령화되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처럼 뭐 이긴다. 뭐 절대적으로 우세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는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래서 이게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 네. 나는 이길 것 같거든. 왜 지역구에 나가보면 나만 한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볼 때. 그리고 다들 의원님 그러고 잘한다 이러고 그러면 그거 착각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끝나보면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지 않을까요? 네.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근데 저는 참, 내년 선거가 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우리 당원들은 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세요. 뭐냐면 네. 어떻게 도당위원장이 돼서 당원들의 힘을 빼는 그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또 설마 그 과일 이름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지요. 어우, 네. 세상에. 그런데 예. 근데 저는 좀 냉정해져야 된다. 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표가 다 나한테 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특히 대구 그럼요. 경북 지역은 네. 표가 당 지지도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빠져도 이 표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지지정당 없음으로 가 있어요. 중도가 거의 50에 네. 육박하는 지금, 예. 이게 어느 지역보다 이게 커요. 그러다 이게 다시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선거를 하자니 네. 저희는 내년 총선을 다음 대선의 교두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서의 희망을 찾겠어요. 도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진짜 당에서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윤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것 때문에 벌써 거의 뭐 이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제가 만나 뵙고 그렇게 자만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큰일 나죠. 예,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뵙는 분들마다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주당 표가 오는 게 절대 아니어서. 예. 아니 그리고 요새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워낙 못하니까 40%대가 되면 네.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올랐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진 유권자들이 네. 이 정부를 바라보면서 그 없는 기대감에서 요만큼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네. 지지할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선거 때. 그럴 때 경쟁력을 가지려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야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그냥 난 못하는 것만 계속 이제 부각했다가는 자기 컨텐츠가 없으면은 별로 그렇게 효용이 없다. 상대방이 요만큼만 잘해도 그게 부각이 돼버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선 전략에 대해서 고언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는 것 같아서. 그 총선 전략은 제가 들어야죠. 제가 하긴. 그렇죠. 제가 네.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 떠들어야 입장이죠. 되는 시간이 아니고 네. 많은 분들로부터 들어야 이길 음. 길을 찾는 거지. 네.
저희가 한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쭉 불러놓고 저를 앉혀놓고 네, 얘기를 해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야분을 다 모셔도 될 것 같고 강민국 위원장님 모셔도 될 것 같고 대구의 전략과 경북의 전략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니 도당위원장님 오셨는데 시당위원장님 안 오실 거예요? 그거 아니지 오셔야 돼요. 예. 대구시당 개소식 할 때 그 얘기했는데 예. 우리 내년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공간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개소식 한다.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곧 국회의원 배출한 그 지역에 건물 얻어서 예. 당사 옮길 거다 막 이랬는데 예. 내년에 우리도 옮기고 싶어요. 아, 그런 소망을 품고 이번 총선 때 아마 임하실 것 같은데 방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러닝타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지났죠, 사실. 지났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냥 혼이 빠져가지고 진행자의 역할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